2025년 4월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지대는 평소의 팽팽한 긴장감을 넘어 눈앞에서 그 형태가 시시각각 변하는 공포의 현장으로 변모했습니다. 포이펫 지역에서 태국군이 캄보디아 측 저격수의 은신처를 확인한 뒤 정밀 폭격으로 이를 파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선은 순식간에 도시 가장자리까지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포이펫의 중국계 범죄단지에 머물던 수많은 중국인들이 화염을 피해 황급히 도주하는 장면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태국군은 교전 속에서도 공세적인 고지를 확보하며 전진을 거듭했고 장갑차에는 원목을 덧대어 방호벽을 만드는 즉흥적인 방어 전술까지 등장했습니다. 전사자 22명이라는 숫자가 발표되자 전장의 비극은 더 이상 추상적인 수치가 아닌 뼈아픈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에 수린주 인근에서 태국군 헬기가 착륙 도중 크게 흔들리며 4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까지 겹치면서 국경의 분위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국경에서 약 1km 떨어진 트모르다 마을에 태국 해병대가 진입하여 점령한 뒤 주택가를 샅샅이 수색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교전이 단순히 접경선을 넘는 수준을 넘어 실제적인 공간 장악과 정밀 수색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화력전은 시간이 갈수록 더 거칠어졌습니다. 태국군이 캄보디아 바탐방의 주거지역을 폭격하여 건물이 형체도 없이 파괴되었고 그 과정에서 중국인 1명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타전되었습니다. 동시에 캄보디아군이 거주지역 내에서 태국군을 향해 포격을 가하는 장면이 포착되자 태국 측은 이를 민간인을 방패로 삼으려는 비인도적 전술이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캄보디아군이 BM-11 다연장 로켓을 180발 이상 발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전장의 공포는 한 단계 더 격상되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드론이 전면적으로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캄보디아군은 국경 인근에서 작전 중이던 태국군의 드론을 격추했으며 이는 두 번째 격추 기록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졌습니다. 또한 캄보디아군이 FPV 자폭 드론을 운용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저가형 자폭 무기 체계가 실제 전장에 깊숙이 들어왔다는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지상전은 이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의 충돌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국경 언덕 위에서 태국군을 향해 RPG 공격을 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산 69식 대전차 화기가 사용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태국군은 험비 차량에 40mm 유탄 발사기를 장착하고 적의 진지를 거칠게 공격하며 맞섰습니다. 공중에서는 태국군의 F-16 전투기가 중국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캄보디아군 기지를 공습하면서 사실상 전면전의 확전 버튼이 눌린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영토와 상징물을 둘러싼 서사도 이번 갈등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태국군이 캄보디아 측이 설치했던 힌두 신상을 철거하는 장면과 함께 과거 무단 점거당했던 영토를 탈환했다는 발표가 이어지며 민족적 감정은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최첨단 장비들이 항상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태국군이 운용하던 중국제 VT-4 전차는 작전 중 포신이 폭발하며 무용지물이 되는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캄보디아군은 중국산 80식 기관총과 56식 소총으로 무장한 채 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양측 전력의 공급원과 신뢰성이 전황의 결정적인 변수로 떠오른 것입니다. 전선의 세부적인 모습들은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고 처절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원목을 덧댄 장갑차는 적의 파편과 소구경 탄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살아남기 위한 병사들의 현장 대응력을 상징하며 이는 장갑차가 포탄 파편이 스치는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투입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헬기 착륙사고 역시 전투 피해와 별개로 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갉아먹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모르다 마을의 주택가 수색은 숨어있는 관측병과 저격수라는 변수를 동반하기에 전쟁이 이제 집과 골목이라는 일상의 공간으로 파고들었음을 의미합니다. BM-11 로켓의 대량 발사는 광범위한 지역을 제압하여 보급로를 차단하고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드론 격추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경 상공에서 끊임없는 감시와 정찰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FPV 자폭 드론은 이러한 감시망을 뚫기 위한 필사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언덕 위에서의 RPG 사격과 험비의 유탄 발사기가 교차하는 장면은 양측이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대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F-16의 공습이 전쟁의 흐름을 한 번에 끊으려는 시도라면 VT-4 전차의 포신 폭발은 현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안정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참혹한 교전 속에서도 병사들이 강아지들과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은 전선이 평범한 일상 위에 얼마나 무겁게 짓눌려 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바탄방 폭격과 거주지 공격이 나란히 보도되는 것은 서로를 민간인 가해자로 몰아 전장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프레임 전쟁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결국 장비의 국적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장비가 전장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느냐는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힌두 신상 철거와 영토 탈환의 역사는 총성이 멈춘 뒤에도 오랫동안 남아 다음 교전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외교적인 노력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세안 회의가 아무런 휴전 합의 없이 종료된 가운데 추가 회의가 예고되었고 중국 외교부 역시 적대 행위 중단과 평화 회복을 촉구하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포이펫 범죄 단지에서의 도주국과 중국인의 부상 소식은 국경의 군사행동이 국제적인 인적 이동과 비공식 경제망까지 한순간에 흔들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처럼 전쟁의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사의 숙련도만큼이나 그들이 손에 쥔 무기가 배신하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이 확신을 얻기 위해 수십 년의 세월과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도 처참한 실패를 맛보곤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인도의 아준 전차입니다. 무려 34년이라는 긴 세월을 투자하고도 최악의 전차라는 오명을 쓴 아준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전장의 신뢰성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만약 전차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역사상 최고의 전차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전차가 선정될까요? 제2차 세계대전을 지배했던 6호 전차 티거부터 세계 최강 미국의 주력 전차인 에이브람스, 그리고 한국산 명품 K2 전차와 푸틴이 아끼는 T-14 아르마타까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갈릴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역사상 최악의 전차를 선정하라고 한다면 이견 없이 단 하나의 전차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도가 자랑하는 아준 전차입니다. 기동 중에 바퀴가 빠져나가는 중국제 저가 전차도 인도의 아준 전차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입니다. 인도는 자국의 신화 속에 등장하는 영웅의 이름까지 붙였을 정도로 이 전차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무려 34년에 이르는 최장의 개발 기간을 투입한 결과는 처참한 대실패였습니다. 심지어 신화 속 영웅의 이름을 붙여놓고 이러한 망작을 개발한 것을 두고 신성모독이나 다름없다는 비아냥까지 나올 정도로 아준 전차에 대한 전 세계의 평가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인도의 하늘에 테자스 전투기가 있다면 인도의 지상에는 아준 전차가 있으며 인도가 손대는 무기는 무조건 실패한다는 극단적인 평가까지 받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전차입니다. 인도가 아준 전차의 개발을 처음 시작한 시기는 1974년으로 인도는 1980년대에 주력 전차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MBT-80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인도의 목표는 1983년에 개발을 완료할 목적으로 영국의 2세대 주력 전차인 치프틴 전차 수준의 성능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인도가 무려 10년의 개발 기간을 두고 천천히 2세대급 전차를 만드는 동안 서방의 전차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복합 장갑과 날개, 안정분리, 철갑탄, 그리고 전자식 사격 통제 장치를 장착하고 활강포로도 2km 내외의 거리에서 매우 정밀한 공격이 가능한 3세대 전차가 등장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강력한 성능을 보유한 3세대 전차들이 속속 등장하자 인도는 부랴부랴 자신들의 전차도 3세대급으로 개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국제사회의 흐름을 따라잡기 위한 다급한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인도는 55톤 이상의 전투 중량과 120mm 주포, 그리고 1000마력 이상의 엔진을 탑재한 3세대 전차로 설계를 변경했지만 2세대 전차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3세대 기술에 도전하는 것은 무모한 자충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상적인 개발 과정을 고려했다면 2세대 전차를 먼저 완성하여 각종 테스트를 거치고 거기서 확보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위 단계 진입을 노렸어야 했습니다. 기술적 토대가 없는 상황에서 요구 조건만 계속 늘어나게 되자 아준 전차의 개발은 점차 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인도는 다른 나라의 기술과 부품을 사들여 조립하는 대안을 선택했습니다. 엔진은 독일에서, 주포는 프랑스에서, 그리고 사격 통제 장치는 이탈리아 등에서 각각 도입하여 조합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며 42차례가 넘는 설계 변경을 거친 끝에 1988년이 되어서야 14대의 초도 물량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산된 초도 물량을 바탕으로 진행된 실전 테스트 결과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독일의 엔진과 미션을 수입했음에도 기동 성능 테스트 과정에서 엔진 출력이 20% 이상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전차의 중량이 초기 계획보다 7톤 이상 증가하면서 서스펜션과 바퀴의 수명이 설계한 것보다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 치명적인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기동간 사격의 명중률은
채 17%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형편없었습니다. 이는 정밀한 교전 능력을 보유해야 할 현대적 3세대 전차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성능이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사실은 용접 기술이 부족하여 비가 오면 전차 내부로 물이 새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전차에 물이 샌다는 것은 용접 과정에서 기본적인 기술조차 확보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적의 공격을 막아낼 방어력을 기대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물이 새는 곳으로는 적의 화생방 공격도 막을 수 없는데 화생방 방어는 기갑 전력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점에서 인도의 기술력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개발 지연으로 인해 예산은 초기보다 20배가 넘는 금액이 투입되어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당국은 포기하지 않고 결함을 보완한 개량형을 억지로 제작하기도 했으나 인도 육군에서조차 도저히 쓸 수 없는 무기로 간주하여 인수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유럽의 방산 강국들이 만든 최상급 부품을 도입했음에도 성능이 형편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인도의 조립 기술이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산업에서 정밀 부품들을 하나의 완성체로 조립하는 것은 매우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한데 인도는 이러한 통합 기술이 전무했습니다. 유럽 기술자가 조립할 때는 우수한 성능이 나오다가도 인도 현지에서 조립만 하면 급격한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반복되면서 아준 전차는 끝없는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차가 발사하는 포탄의 성능도 심각했습니다. 인도가 개발한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은 120mm라는 대구경 주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력이 서방의 105mm 포탄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립된 전차의 신뢰성도 낮은데 사용할 수 있는 포탄의 위력까지 형편없는 총체적 난국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도의 처절한 실패는 비슷한 시기에 전차 개발을 시작했던 대한민국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한국이 K1 전차를 개발하기 시작한 시점은 1975년으로 인도의 아준 전차 프로젝트와 거의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은 전혀 달랐습니다. 대한민국은 인도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전차 개발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나섰지만 그 결과물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로 판이했습니다. 한국이 K1 전차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은 1975년으로 인도의 아준 프로젝트보다 불과 1년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자립을 향한 집념과 속도는 한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K1 전차는 1987년부터 실전에 배치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1년 먼저 개발을 시작한 인도의 아준 전차가 초도 생산에 들어갔던 1988년보다 오히려 1년 이상 앞선 기록입니다. 개발은 늦게 시작했으나 실전 배치는 훨씬 빨랐다는 점에서 이미 한국의 국방 기술력은 인도의 수준을 멀찌감치 앞서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초기 K1 전차는 105mm 주포를 탑재했기에 화력 측면에서는 수치상으로 120mm 주포를 가진 아준보다 부족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1991년부터 120mm 주포를 장착한 K1A1의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인도가 결함투성이인 아준 시제품의 개량형을 억지로 제작하며 고군분투하던 1997년에 한국은 이미 K1A1의 실전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3세대 전차를 선보이며 군의 전력을 비약적으로 강화하고 있었지만 인도는 여전히 소생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아준이라는 셈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격차의 정점은 K2 흑표 전차의 등장이었습니다. 한국은 2007년에 세계 최고 수준의 3.5세대 전차인 K2 전차의 시제품을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시기는 인도가 무려 34년이나 끌어온 아준 전차를 겨우 실전에 배치하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한국이 K1이라는 기초를 다지고 K1A1을 거쳐 세계 최강급 전차인 K2 흑표를 완성하는 동안 인도는 아준이라는 단 하나의 우물만 파다가 소중한 세월을 모두 보내버린 셈입니다. 현재 한국은 3.5세대급 전차를 무려 1900대나 보유하며 유럽의 전통적인 군사 강국들을 압도하는 엄청난 지상 전력을 구축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전차 운용 능력과 제조 기술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도는 현재까지도 단 한 대의 독자적인 3.5세대 전차를 보유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동시에 시작된 전차 개발이 이토록 극명하게 다른 결과를 불러온 것은 국방 분야에서만큼은 강력한 전력과 독자적인 기술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인프라가 전무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밤낮으로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이제 단순히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명품 전차를 수출하는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섰습니다. K2 흑표 전차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기동력과 정밀한 사격 통제 능력은 수십 년간 쌓아온 현장의 기술력과 어떤 가혹한 상황에서도 작동한다는 무기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현대전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동남아시아 국경에서 벌어지는 긴박한 상황과 인도의 아준 전차가 남긴 뼈아픈 교훈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아세안 회의가 휴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종료되자 중국 외교부의 린젠 대변인은 적대 행위 중단과 국경의 평화 안정을 촉구하며 중재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냉혹하기만 합니다. 포이펫의 범죄단지에서 벌어진 대규모 탈출극과 무고한 민간인의 부상 소식은 이번 군사행동이 단순히 영토 분쟁을 넘어 지역 전체의 비공식 경제망과 인적 흐름을 뿌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노출된 일부 국가 무기들의 불안정한 성능과 인도의 아준 전차가 보여준 기술적 한계는 전장의 승패가 결국 장비의 겉모습이나 수량이 아닌 근본적인 신뢰성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전쟁은 이제 거대한 철갑의 충돌을 넘어 국경 위를 떠도는 자폭 드론과 소리 없는 정보전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무기체계의 통합기술은 국가 안보의 핵심 역량으로 떠올랐습니다. 인도가 겪은 34년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전 세계 국방 관계자들은 이제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맨손으로 시작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한국의 전차 개발사는 이제 하나의 전설을 넘어 미래 방산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K2 흑표 전차로 대표되는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히 강력한 화력을 뿜어내는 것을 넘어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병사의 생명을 보호하고 작전을 완수할 수 있다는 확신을 전 세계에 심어주었습니다. 치열한 교전의 참화 속에서도 병사들이 강아지와 밥을 나누며 잠시나마 미소를 짓는 모습은 우리가 왜 평화를 위해 강력한 국방력을 가져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강력한 안보는 적을 파괴하기 위한 수단이기 이전에 우리의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걸어온 기술 자립의 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도의 아준 전차가 남긴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 한국은 이제 인공지능이 결합된 미래형 전투체계와 4세대 전차를 설계하며 다시 한번 거대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상 최강의 전차라는 수식어 뒤에는 수많은 연구자들의 밤샘 연구와 기술에 대한 끝없는 집념이 녹아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내부 갈등과 기술적 정체로 머뭇거릴 때 한국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전진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전 세계에 증명해냈습니다. 세계 방산시장에서 들려오는 대한민국의 승전보는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넘어 우리 군의 튼튼한 안보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강력해질 대한민국의 전력과 흔들림 없는 국가 안보를 기원하며 이 위대한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계 속에서 나날이 위상을 높여가는 한국의 명품 무기체계와 우리의 안보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강력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하며 오늘 준비한 모든 이야기를 마칩니다.